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풀었던 돈이 만기가 10월에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8월부터 한바탕 큰 난리가 날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전체 상황과 부동산 상황 좀 설명 부탁드려요. 첫 번째, 10월 만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죠. 왜 10월에 만기가 돌아오느냐? 자, 여기 작년 10월 기사죠. 그 전년도 2022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은행의 고금리 예금 경쟁이 시작이 됐다. 그 이유는 레고랜드 사태 때문이죠.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이 됐다. 그래서 자금을 마련할 때 어떤 자금을 많이 마련했어요? 단기 자금. 단기 자금으로 6개월 또는 1년에 아까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예금이라든가 적금이라든가 이런 고금리 특판이 나온 것 플러스 채권 역시도 단기 채권이 발행이 되었다. 예를 들어 22년 10월에 터졌다. 6개월 후면은 4월이죠. 그러니까 4월 위기설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1년 후면은 10월이죠. 그러니까 23년 4월, 23년 10월, 그 다음에 24년 4월에 4월 위기설이 나왔고 이거를 총선 이슈로 덮으려고 유동성을 엄청 풀어버리고 PF 대책 발표도 다 밀어버렸으니까 4월 위기설이 없어지더라도 10월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거고, 여기에 8월부터는 한바탕 큰 난리가 나는 이유는 10월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0월 되면 자금이 딱 마련되겠다 이렇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전세집을 구하더라도 10월에 입주면은 10월 돼서 구하지 않죠. 늦어도 8월부터는 알아봐야 되죠. 10월에 막상 자금을 구하려고 했는데 자금을 못 구한다. 그러면은 이런 10월 하면서 욕하고 끝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8월부터 한바탕 큰 난리가 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만기 10월에 돌아올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유동성을 많이 풀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거, 이런 유동성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는데, 우리가 요거 말고 그 이전에 22년 10월 터지기 전에 8월부터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자금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8월에 또 생겨날 리스크가 하나 더 있죠. 2020년 7월 31일에 시행된 정책이 뭐였죠?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었죠. 그러니까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적용된 건 8월부터예요. 이것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세가 상승폭이 커진 거는 5월부터였죠. 이게 금리 0.5%까지 떨어지면서 벌어진 일이고, 그러면서 이야기할 게 뭐예요? 4년치 전세를 올린다. 이런 식으로 부추겼고, 당시에 저금리 시장이랑 맞물려서 그게 통했었는데, 2022년 8월에 똑같은 이야기 했었죠. 이때는 오히려 상대적 고금리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고, 이 상황에서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역전세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22년 8월에는 4년치 전세를 올려받으면서 다시 전세 대란이 날 것이다. 지금도 똑같아요. 5월인데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근데 막상 뚜껑 까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역전세 대란이 났죠. 왜? 2년차 때 한 번 연장한 그 매물들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서울의 매물 그래프를 보면요, 우리가 2022년만 봅시다. 5월, 6월, 7월까지 매물이 굉장히 적다가 8월 가까이 되면서 급증했죠. 그러니까 이때 매물 빠질 때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8월 전세 대란 난다. 역전세 대란 났죠.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부에서 집값을 상승 방향으로 끌어주는 마찰을 운용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두 개의 말을 두고 있죠. 하나는 분양가 올라간다는 말, 또 하나는 전세가 올라간다는 말. 분양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충분히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도 그런 댓글 다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원자재비가 올라가는데 분양가가 어떻게 떨어지냐. 원자재비가 떨어지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원자재비보다 분양가가 더 많이 올라갔고, 인건비 올라갔다고 하는데 인건비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실질소득은 물가만큼도 안 올라가서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왜 분양가는 물가보다 더 많이 올라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설비 폭등해가지고 분양가가 폭등해야 됐던 시기는 2021년에 폭등했고, 2022년에도 어느 정도 많이 올랐지만 2023년부터는 건설비 상승이 거의 없었어요. 건설 원자재 가격 평균 상승률이 0.3%포인트였어요. 작년에. 근데 분양가 엄청 올렸죠. 올해 어때요? 올해 철근 가격 떨어지고 있죠. 건설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시멘트 가격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오래 못 가죠. 유연탄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세가 올라간다. 전세가 올라간다고 부추겨야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전세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하고 있는 행보를 봐라. 첫 번째, 민주당의 전세 사기 정책을 반대를 하고 있다. 근데 민주당 방법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국토부 장관이 더 정확한 방법을 쓴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시행을 안 하냐. 빌라 포비아가 무서우면은 빌라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한테 빚을 내줄 게 아니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 그거를 낙찰받아서 경매로 팔면 손실이 나니까 어차피 무갭투기였던 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서 새로운 전세 같은 가격으로 구해가지고 하면은 빌라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전세금 떼일까봐 안 들어가는 거지. 아파트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면서요. 그럼 빌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떼일까봐 못 들어가는 거지. 근데 국가에서 보장을 해준다고 해봐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가지고. 근데 그거 한다고 해놓고서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서 매입해준 건수 몇 건이었어요? 한 건. 두 번째, 전세 DSR 시행한다고 해놓고 전세 DSR 시행 안 하죠. 세 번째, 그러면서 오히려 건설사가 운영하는 곳에서는 126%로 낮췄던 거 다시 150%로 늘리겠다. 이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무슨 이야기예요? 전세가 또 무너질까봐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죠. 임대차법 때문에 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공급 부족 이야기 하죠. 누락해놓고 발표 안 하죠. 1월에 발견했는데 뒤늦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12만호, 준공 12만호가 누락이 된 건요, 거의 신도시 두세 개 급이라고 그랬죠. 그거 누락됐는데 아직도 공급 부족을 말하고 있죠. 국토부 장관이. 전세자금대출이 전세시장의 문제라고 하면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죠. 왜 띄우려고 그러겠어요? 8월에 문제 생길 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겹쳐 있어요. 첫 번째, 6, 7월에 PF 방안이 나오죠. 두 번째, 요 문제가 커질 것 같고 대출이 많이 터질 수 있죠. 그러니까 7월부터 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괜히 들어가는 게 아니다. 왜 올해부터 스트레스 DSR을 시행을 했겠냐. 세 번째, 8월에 전세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2년에 전세 매물이 많이 쏟아졌죠. 그 매물 2024년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일부는 갱신하겠지만 일부는 나오겠죠. 20년에 그랬던 것처럼. 네 번째, 10월에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8월부터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2021년에 시행했던 대출 총량 규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왜 지금 슬슬 고금리 특판을 시행을 하냐. 단순히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예대율 때문에? 고금리 특판 언제 나왔다고 그랬어요? 10월에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그 이전부터 고금리 특판이 쏟아졌죠. 단기자금 구하려고 채권이든 예금이든 적금이든 고금리 특판이 쏟아졌죠. 이게 다시 쏟아지고 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채권 시장이 큰 게 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채권 시장이 큰 게 온다. 만기가 많아요? 만기가 2배로 늘어나면 2만기죠. 죄송합니다. 만기는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신규 채권 발행으로 보통 극복을 하죠. 은행에서 대비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냐. 그러면은 신규 채권 발행을 하게 되면은 채권 공급이 늘어나죠. 채권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죠. 그럼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채권 공급을 늘려서 자금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예적금 유치를 하든가. 근데 예적금 유치를 못하게 많이 막고 있죠,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도 왜 추진하고 있어요? 금투세 폐지도 진짜 할 말이 많은 게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해서 주식 거래세를 낮췄어요. 즉 금투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근데 이걸 어떤 여론으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불로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는 강화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떤 여론으로 돌리고 있냐? 금투세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빠져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개미들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게요. 외국인들 지금 단타해가지고 초단타로 개미들 빨아먹고 빠지고 있어요. 금투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금투세가 시행이 돼서 정상적으로 단타 뭐 이런 투기 많이 줄고 가치 투자 위주로 가는 그런 주식시장이 형성되면은 그런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와서 오래 버티면서 주식시장을 받쳐주는 거지. 단타로 빼먹는 외국인들 금투세까지 없어가지고 더 많이 빼먹게 만들면 우리나라 개미들만 다 죽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주식시장 살리려고 하는데 주식시장 살리려면 예적금 시장을 죽여야 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 주식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예적금보다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적금 수익률을 낮춘다.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러면은 예적금으로 유치하기 힘드니까 아예 특판이 나오든가 아니면 채권 공급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레고랜드 사태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뭐 했어요? 당시에는 채권 시장이 막 불안하니까
은행권, 채권을 완전히 막아버렸지만 그 이후에 보상성 조치로 지금은 은행채 발행에 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코픽스 금리 떨어진 거 있죠, 최근에. 그 전에 코픽스 금리 떨어졌었죠? 그때보다 은행채 금리는 더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코픽스 금리를 낮췄어요. 주담대 올라가는 것들 코픽스 금리 떨어지니까 주담대 떨어질 거예요 라고 자꾸 안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지 특이한 상황이 됐죠. 예적금 시장이 많이 흘러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코픽스 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졌고, 그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진 이유는요, 고금리 예적금보다 요구불 예금 같은 단기 대기 자금들이 굉장히 저금리로 받고 있고, 이것들을 주식시장에 자꾸 유입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하반기에 터질 이벤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지금 같은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아마 2021년처럼 8월부터 대출 총량 규제가 또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럼 8월에 겹치는 것만 3개죠. 7월에 겹치는 것만 2개죠. 시장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부동산 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해도 괜찮겠죠. 근데 내가 낙하산을 탔는데 지금 돌풍이 불어가지고 위로 올라갔어요. 지금 딱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그 정책 대출이라는 돌풍을 토대로 낙하산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 올렸는데, 그러니까 낙하산을 타면은 점점 더 하늘 높이 상승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답이 다 나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